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15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수사가 이런 식의 조작된 수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번은 봐준다는 뜻으로도 또 들립니다. 국정원장은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 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일부 직원의 일로 한정한 채 단 3분 만에 사과를 끝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환골탈태가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상식과 원칙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비정상 상태를 정상인 것처럼 굳히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광고 듣고 오늘 순서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오늘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논쟁 뉴스에서는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 그리고 오늘 있었던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사과,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서울시 교육감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를 모셔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가 정해지면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역시 초대하겠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 점검 코너는 조희연 교수의 와이드 인터뷰 때문에 하루 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질문하고 싶거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 어제 수사 결과 발표했고요. 정치권 네네. 중심으로 남재전 국정원장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2차장만 사표를 내느냐? 이런 얘기 네. 다시 끌어오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 대변인 논평 정도로 해서 일단 입장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2차장이 국내 문제 담당을 하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2차장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가 즉각 수리하면서 사실상 남재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신임한다. 이런 이제 뭐 분명한 신호가 나오면서 야권이 어젯밤에 긴급하게 야권 지도부가 회동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김한길 공동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이 특검과 국정원 개혁은 물론이고 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본격적으로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야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도 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네. 어쨌든 좀 어제만 해도 이 지방선거 준비 때문에 이 문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지도부의 얘기가 일부 있었는데요. 네. 어제 밤을 지금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당력을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선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선거도 선거지만 국정원장 해임 문제에 우선 당력을 모아보겠다는 건데 예, 밤사이에 그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방선거 준비만으로도 지금 벅차다. 그리고 실제 지도부가 모였을 때 이 국정원 개혁 문제나 특검 문제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제대로 논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한테 가감없이 하던 분위기였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어젯밤의 상황이 좀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 신임하고 간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냈고 예. 대신 이 여론이 들끓는 게 느껴졌겠죠. 아무래도 특히나 야권 입장에서는 이 문제 대충 넘어갔다가는 선거도 그렇잖아도 지금 당내 상황 때문에 네. 굉장히 복잡한데 선거 정말 힘들어지겠다. 이런 위기감이 좀 커졌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밤사이에 민심의 변화를 나름대로 빨리 촉각을 곤두세우고 읽어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볼 수 그렇게 있겠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에요. 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남재준 국정원장 재신임한 거 실제로는 여권 내부의 세력 균형을 염두에 두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작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이 의혹 사건으로 해서 사실 1년 내내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사실 공개석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장이 남재준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마 이 문제일 텐데, 남재준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사실 본격적으로 지금 무대에 들어선 게 그것 아닙니까? 남북회담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갑자기 공개하면서 네. 이 NLL 논란을 훨씬 더 이렇게 크게 만든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랬죠.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건데 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이념 논쟁까지 번지면서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네. 여기다가 그 간첩 사건, 증거 조작 파문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정말 국기를 흔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 대선 댓글 사건뿐만 아니고 이 대화록 무단 공개나 아니면 이번 간첩 사건, 증거 조작 파문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재준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뭐 그리 대단한 자리길래 이렇게 계속 이 사람을 신임을 한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네. 이걸 두고 사실은 여권 내부의 세력균형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 지금 여권의 핵심 인사, 핵심 실세라고 하면 크게 3명을 뽑지 않습니까? 누구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음흠. 그다음에 지금 안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예. 그리고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이렇게 3인방을 꼽는데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남재준 원장과 김장수 실장 같은 경우는 둘 다 군 출신이죠. 사성장군 출신인데요. 예. 이들 사이에 사실은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양측의 세력 균형이 교묘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지지 기반이 사실은 보수층이고 보수층이 안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큰 흐름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세력 판도를 균형을 맞춰왔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든 아니면
군의 주요 인사 때마다 네. 이 남재준 라인이냐 김장수 라인이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아직도 두 사람이 군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들리네요. 그렇게 봐야 맞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상식적으로 원장 자리를 계속해서 보존하기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결국은 남재준 원장을 신임을 하는 게 이 세력 균형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작동한 거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네. 이걸 두고 지금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60% 초반에서 많게는 60% 중반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권 2년 차에 이 정도 국정수행 지지도가 나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론의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과는 좀 무관하게 어쨌든 내부의 세력 균형 문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100km, 80km 정도 이렇게 제한 속도 있는 도로를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 단속 경찰관이 없으면 120, 130까지 막 밟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나저나 조금 전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만약 우리 방송을 듣고 있다면 조금 전 우리 양 기자 얘기 듣고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글쎄요, 아까 우리 양 기자 리포트 중에 국정원장이 뭐 그리 대단한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정원장 센 줄 알았더니 우리 양정대 차장은 역시 통이 크고 파워풀합니다. 국정원장 정도는 뭐 대수로운 자리가 아니군요. 아무튼 뭐 남재준 원장 참 명이 깁니다. 야당 얘기 좀 볼까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개혁공천 방침을 두고 잡음이 어느 정도 항상 선거 때마다 나기는 하는데 네. 점점점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모양인데요. 예. 지금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에 대해서 광주 출신 광주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제 윤장현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거를 두고 이 안철수 공동대표 쪽에 줄 세우는 거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앞으로 기초단체장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각 시도 당에 맡기는 게 아니고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당에서 결정을 했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 방침을 설명을 하면서 의원들한테 박수를 유도를 했는데요. 아주 실말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무슨 난리까지 났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애초에 제기됐던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기초의원이나 단체장 후보들을 줄 세우고 예. 자기 사람 심기 하고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이제 주된 근거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아예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증하겠다.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것이 현역 의원들,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줄 세우기 하고 못된 짓 했던 걸로 그렇게 고백성으로 우리 넘기는 거냐. 예. 이런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좀 너무 아마추어적인 것 아니냐. 똑같은 얘기도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 이 방침을 그렇게 하면서 의원들 보고 박수를 치라고 하니 당연히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정말 큰 문제는 예. 이 말로는 개혁공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개혁공천의 핵심이 뭔지가 지금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제 그 개혁공천을 주도한 그 위원회에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얘기한 것 중에 새정치를 이렇게 가로막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새정치의 실체 자체가 지금 여전히 불분명한데 예. 이거를 가로막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개혁공천의 정말 핵심이 뭔지 이게 과연 도덕성에 대한 문제인지 정치 노선에 대한 문제인지 이 새정치에 대한 동의 여부인지 굉장히 좀 불분명해서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이연령 비연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계속 잡음 나오고 시끄럽게 되면은 점수 많이 까먹을 텐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예. 그나저나 전병원 원내 총무는 아이들이 다 큰 모양입니다. 요즘은 중학교 1학년 정도만 돼도요. 전체 박수 유도하면 다 따라서 치지 않고요. 야유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내 말 맞지요? 박수 한번 화답해 주세요. 뭐 이랬다가 지금 막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다들 집에 가서 가족들, 자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밖에 가서 창피 안 삽니다.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뭐 해양수산부 장관 때문에 뭐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데 왜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해수부 장관 자리가 요 앞에 그 윤진숙 장관도 그러더니 예. 왜 그래요 도대체? 어제 제가 그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선출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친이계 대표 인사죠. 이 청와대나 친박계하고는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 현재 홍준표 경남지사인데요. 이 홍지사가 사실은 이제 홍지사와 맞붙었던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사실은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제가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인지도나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홍준표 지사가 좀 유리하겠지만 이 조직표에 있어서는 박완수 전 시장이 앞설 거다. 그래서 박빙의 승부이거나 이길 거다. 이게 이제 친박계 지도부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막상 표를 까보니까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이 현장 투표에서도 박완수 전 시장이 졌다 그럽니다. 네. 졌는데 그런데 이제 표를 개표를 하거나 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표가 나왔는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니까 마산 지역에서 마산, 창원, 진해가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창원이 됐죠. 예. 창원 지역에서 당초 창원시장 출신인 박완수 후보가 한 7대3 정도, 못해도 6대4 정도로 우세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5대5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이 이주영 전 지금 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마산에서 사선 의원을 한 경우인데요. 당초에는 홍준표 지사를 도울 걸로 예. 이렇게 알려져 있다가 해수부 장관 가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선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주영 장관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더라.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누구도 검증을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앞으로 이 여당이 해수부 장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가삼책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중서부 지방은 서울 한낮 기온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아 좀 선선했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의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어제 최고 기온이 16도였던 울진은 오늘 27도까지 올랐고 강릉도 28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편이지만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 연무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밤 한때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한낮에는 청주 24도, 전주 2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아침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북과 영남, 강원도 지방은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잠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논쟁 전문 기자죠.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예. 우선 그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예.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요. 국정원 서촌호 2차장이 사임했습니다. 청와대는 바로 사표를 수리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이죠.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과가 있었고요. 뒤이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뒤늦게 사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임한 서촌호 2차장 선에서 조작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결국 꼬리 자르기 주장이다. 이런 얘기로도 들려요. 예, 맞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협력자가 문서 위조를 위해서 중국 돈 4만 위안, 하나로 74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돈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에 요구를 하니까 이를 승인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국장 그리고 부국장이 전자결제로 승인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결제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고요. 네. 검찰은 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장주영 회장이 한 말이 있는데요.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 질서와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2급 대공 수사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윗선 승인 없이 기획 담당 과장에 불과한 자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거를 조작하고 선양 총영사관의 영사에게 증거 조작에 가담할 것을 지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앞에 양정대 기자와 정가산책에서 얘기 나눴다시피 특검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 요 문제가 정가의 핫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을 계속 신임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가는데 예. 그렇다면 결국 셀프 개혁 네. 그리고 지지한다. 그리고 계속 그 정도 순에서 해봐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치권 안팎에서도요,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 여당, 국정원, 검찰, 이렇게 4대 권력 집단에 교감이 없었으면 이러한 수사 결과가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재준 원장과 국정원을 싸고 도는 듯한 이 박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남재준 원장이 증거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뒤부터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수사 적극 협조,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거짓 해명과 책임의 피로 일관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정원을 직접 지휘하는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도 거기에 발맞춰 이렇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지난해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때 국정원에게 셀프 개혁을 주문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에는 사실상 셀프 개혁에 이어서 셀프 수사를 방치했다. 이런 비판까지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 국정원에 관대하시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가 한 말도 있습니다. 네. 국정원장이 사퇴를 해야 할 시점에 사퇴하지 않고 내부 쇄신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까지 연결된 짜여진 각본처럼 보인다. 쇄신안이라는 것도 국정원이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건데 진정으로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박탈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검 여부가 어떻게 되어갈지에 계속 관심의 촉각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은필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논쟁 뉴스였습니다. 국민 라디오가 4월 1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합니다.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MBC 해직 기자 이용마의 한국 정치,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정강의 노동과 꿈, MBC 해직 PD 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민주노총 대변인 정호희의 노동과 세계 등의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수사관 고상만의 수사반장,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의 대중가요 LP 가이드, 딴지일보 정치부장 물뚝심송의 나의 독재유산 답사기 등의 팟캐스트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국 1주년 자매방송인 국민TV의 개국. 국민라디오는 지식라디오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정품 라디오 국민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과 성원을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5시 55분 지나고 있네요. 이강윤의 오늘 시작한 지 오늘이 딱 보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이 애청해 주시고 격려와 비판의 쓴소리 아끼지 않아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그 방송 파일이 늦게 올라온다. 팟빵 사이트에 업로드가 너무 늦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부터 업로드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담당 PD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업로드 담당자의 근무 시스템을 조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애로가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미리 보는 뉴스K, 3시간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황 팀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요 아이템 무엇들인가요? 예,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니까 네. 그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 사과라고 했지만 실제로 셀프개혁안, 국정원 셀프개혁안 작년에도 봤던 셀프개혁안을 내놨고요. 네.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야권이나 뭐 여러 시민들이 그만 해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역시 재신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연결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또 동시에 오늘 민변이 검찰을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황준호 팀장. 예.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지금 휴대전화인가요? 유선전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휴대전화입니다. 그래요? 방향을 타나? 아니면 통화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희가 전화를 다시 드릴까요? 예. 네, 그러면 조금 이따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아서 들으시는데 많이 사나우실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바로 지금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최대의 뉴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이르지 못했던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사과, 그리고 야당의 특검 주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기류가 좀 변해가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수습해가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 마음이 좀 많이 사나워지고 있다. 뉴스K에서는 그런 각도에서 아마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황준호 팀장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 감이 좀 좋질 않아서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떤 분이 이강윤님 흥분했어요 버벅 이러셨는데 저 흥분하지는 않았고요. 최대한 제 감정이나 주관은 배제하도록, 그러나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하게 게시판에 의견들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드립니다. 다시 연결해 볼까요? 황 팀장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라디오밖에 없으니까 예. 그림과 함께 나가는 게 아니니까 선명한 품질의 소리, 오디오를 드리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예. 말씀 이어가 주시죠. 그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 여기에 담긴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짚어보고요. 네. 또 국회 반응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사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 또 어제 정청래 의원이 어제하고 그저께 연속적으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북한이 공교롭게도 어제 공동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마치 무슨 짜고 치는 것처럼 이렇게 새누리당 쪽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 북한의 공동조사 제의 일단 우리가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얄팍한 심리, 저급한 심리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거부를 했는데요. 그 사실 심리전이라는 말 속에는 나중에 남쪽에서 어떤 사람이건 문제 제기를 하면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갔다라는 식의 논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란 일이나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공동조사 해봐서 우리가 확실하게 추론하고 있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북한 꼼짝 못하게 자백 받아내고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시인 받아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왜 공동조사 하자는데 그거 안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때 같은 경우는 역시 그때도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했고 남쪽의 시민사회하고 중국에서는 남북 미중 공동조사를 하자라는 것까지 다 나왔었는데 그때도 역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짚어볼 거고 동시에 천안함 사태와 이번 무인기 사건과의 유사성과 다른 점이 뭔가? 라는 것들도 짚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뭐가 좀 수가 낮은 모양이에요. 나란 일 하는 그 높으신 분들은 깊이 생각하니까 공동조사 하자 그래도 마다하는데 저 같으면 그냥 하고서 딱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자면 오늘이 지방선거 D-50일이라서 중요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이렇게 4지역을 꼽아서 요즘에 여론조사 이렇게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짚어볼 생각입니다. 여론조사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 알려주실 겁니까? 9시 때 보겠습니다. 9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PD였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정청래입니다. 간사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상기 정보위원장에게 무려 8차례나 정보위를 열자고 했으나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막무가내로 정보위원회 회의실을 걸어 잠그고 두문문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은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이어 또다시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초대형 사건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두고도 서상기 위원장이 정보위 개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에서 국정원을 비호하는 형국입니다. 국회에는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정보원장을 불러서 안보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묻고 따지고 그럽니다. 지금 정보위원회가 시급합니다. 대선 개입, 간첩 증거 조작은 물론이고 최근 무인기 파문까지 논의할 게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개점 휴업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의 정보위원회 소집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서상기 위원장이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이 정보위의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이미 같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위원장과 여당 간사의 경쟁 속에 정보위 소집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5월까지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할 예정인데 사실상 선거 준비 때문에 국회 일정 소화가 불가능해 정보위 개최는 물 건너갔다는 게 야권의 시각입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신 서상기 조원진 의원, 국회에서는 실종 중이신데요.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2월 임시국회부터 지금까지 정보위를 실종시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지키는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서 의원은 정보위와 대구시장 출마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위원회하고 대구시장 출마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야 야당에서 괜히 지금 경쟁거리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아울러 망신주기용 정보위는 할 수 없다며 정보위 개최 불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대구시장 선거에 나갈 거면 국회의원을 그만두거나 최소한 정보위원장직을 그만두던지 하지. 이게 무슨 폭거입니까? 결국 새정치연합에서는 대구 내려갈 테니 거기서라도 회의를 열자고 주장합니다. 4월 14일 정청래 의원.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안보 불안 문제가 터졌는데 정보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두 사람이 대구시장에서 맞붙어 있어서 서울에 올라올 수 없다면
저희 야당은 대구에 내려가서라도 정보위를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정보위에서 철저하게 따져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진보진영 서울시 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되셨죠. 성공회대의 조희연 교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와이드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진영 쪽에서도 후보가 정해지면 역시 저희는 형평, 공평,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모토이기 때문에 똑같이 모셔서 얘기 들을 겁니다. 인터뷰에 응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실하게 초대하겠습니다. 조희연 후보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요즘 바쁘실 텐데 일부러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민 단일 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감 밝히셨던 게 전달은 됐는데 예. 저희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애청자들께 다시 한번 직접 인사도 드릴 겸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가 약간 기침기가 있어서요. 네. 제가 한 가지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가 크게 달라졌냐면요. 예. 선거로 뽑힌, 경선으로 뽑힌 분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비판적인 사회학자로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게 비판을 하고 많은 분들을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국회의원, 노조위원장, 심지어는 구의원처럼 경선으로 뽑힌 분들이 다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경선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예. 정말 선거 전날까지도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제가 좀 고무가 됐고 또 감사도 느꼈습니다. 경쟁, 선거 경쟁, 예. 표 경쟁 처음으로 해보신 건데 그거 굉장히 힘드셨다 이 말씀이죠? 예, 엄청 힘들었습니다. 명함 나눠주고 악수하고 이러는 거 좀 익숙해지셨어요? 지금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심지어는 이제 악수하는 법도 코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네. 악수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온기를 전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코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이건 비법이기 때문에 선거에 나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수께서는 비판적 사회학자 그리고 실천하는 지식인 학생들하고 교류 많이 하고 시민운동에 매진해 오셨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에 출마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조희연 교수가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상당히 뜻밖이었어요. 예. 표 얻으러 다니는 재주가 별로 없어 보이셨는데. 예, 맞습니다. 무슨 계기로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예. 제가 아마 얼굴도, 지금 시청자께서 못 보시니까 얼굴도 아마 이 선거용 얼굴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밖이다고 한 분이 많고. 네. 저희 처도 뜻밖이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 의장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제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지원하는 과정이고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김상원 교육감, 광노현 교육감 이전에 이제 주경복 후보가 다 민교협 의장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서울교육감은 현장 교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진보적 교수 중에서 선발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당연히 주목을 받고 초대를 받았는데 네. 사실 뜻밖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한 2달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잠적도 하고 난리 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징발당하셨다 이런 뉘앙스죠. 예, 그렇게 크게 보면 80% 정도는 이게 외부에서 강한 권유가 있었고요. 네. 결국 선택하는 걸 보니까 제가 한 20% 정도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욕망이라는 게 지난 2년 반 민교협 의장을 하면서 그 아픈 교육의 현장들에 대면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건 절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는 그 위기의 감수성을 잃어버린 사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제가 이제 비평만 하지 말고 네. 이제 그 절망의 교육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치유의 교육감으로 한번 역할을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네. 정말 대인생 전환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중적 지명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도라는 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올라가기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본인을 알리실 겁니까? 사실 그 교수나 교수 사회나 지식인 사회에서는 특히 좀 비판적이거나 개혁적인 교수 지식인 사회에서는 조의원을 모르면 간첩이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80년부터 학술운동, 지식인운동에 나름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나와서 보니까 대중적인 인지도나 시민 인지도는 참 낮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심야 토론 같은 데도 많이 나가고 교육방송에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거하고 대중인지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글쎄요. 꼭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은 느긋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공표되지 않은 그런 이제 사내 여론기관에서의 이 조사들을 보니까 네. 예를 들면 보수 단일 후보 문영린, 진보 단일 후보 조희연 이렇게 하면은 50대 30, 심지어는 45대 35까지도 나온다고 그래요. 1대1 대결 구도로 딱 각을 잡아 놓으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느긋하게 생각합니다. 5월 15일 이후에는 뭐 확연히 네. 급피치를 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주로 정책 캠페인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좀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 인지도를 좀 높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법을 택하겠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광노현 교육감도 처음에 출마를 선언하고 또 후보 단일화 과정 이럴 때 그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주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위로하는 분은 네. 김상곤 교육감이나 광노현 교육감보다는 훨씬 준비된 후보고 어허. 더 출발 당시 인지도가 높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신 가지실 만한데요.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감에 당선이 되시면 서울 교육 어떻게 바꿀 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 교수님, 이제는 조 후보라고 호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 철학이나 방향 또는 비전 뭐 딱딱하기 쉬운 답변이 될 텐데 최대한 재밌고 부드럽게 말씀하셔야 방금 인지도도 올라가고 점수도 따실 겁니다. 예. 저는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 학생들이 씨앗과 같은 존재다. 씨앗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씨앗은 그 안에 다양한 게 꼽힐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씨앗, 그 씨앗에 내포된 잠재력이 다양한 꽃으로,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윤택한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 교육은 이렇게 분재를 만들듯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죠. 그럼 이제 그걸 키우는 분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하자면 특정한 분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몸통과 가지를 이렇게 얽매여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뭘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국영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 깨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21세기에 창발적 인간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규격화된 그것도 사실은 20년이나 10년 후에는 없어질 그런 규제 장치를 가지고 혹은 교육 방향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대학에서도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면 창의적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여러 구호 중에서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그리고 사람이 있는 교육, 뭐 이런 슬로건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창의적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반절의 교육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정답을 먼저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우정이 있는 학교라는 표현도 저희가 이제 썼습니다만은 이게 이미 학생과 학생의 관계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적대적 존재로 생각하는 내가 이겨야 되는 내가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위너가 되기 위해서 저 친구를 무찔러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 짝꿍을 이겨야 내가 걔를 젖히고 원하는 그렇습니다.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경쟁의식. 친구 이전에 맞습니다. 라이벌이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이런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삶이 뭔가를 한 번은 물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저희는 네. 경쟁력 있는 교육만 있죠. 결과적 목표로. 예. 그러나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냐. 결국은 좋은 삶이거든요. 네. 근데 좋은 삶이 뭐냐는 것을 잃어버려 버린 거죠. 좋은 삶은 뭐냐? 좋은 대학 가는 거죠. 좋은 대학은 왜 가냐? 좋은 직장을 갖는 거죠. 좋은 직장은 왜 가냐? 뭐 사후정 안 되기 위해서죠. 그러고는 뭐 하냐 이거죠. 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저는 협력과 우위와 가정과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삶이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추가로 여쭙죠. 사회 시스템이나 국가 돌아가는 게 바뀌지 않는 한 교육만 바뀌어서야 그 궁합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출마를 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교육 후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을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아픔은 병든 사회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회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 아픈 교육을 끌어안고 이 병든 사회의 조건에서라도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또 병든 사회의 아픔을 문제점을 드러내서 예. 개혁의 공간과 개혁의 여론을 또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교육학자, 뭐 교육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교육행정적 접근이 아니라 제가 사회학자로서의 접근 혹은 교육사회학적 접근이 오히려 필요하겠다. 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지금 정답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답은 꽤 많은 사회적 합의가 나와 있다고 보는데 그곳에 가는 방법이 너무 힘들고 그렇죠. 교육이 정치나 사회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학교만 바뀌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예. 그런 점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견인하고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 예. 일단 그런 말씀으로 듣겠고요. 예. 현재 문용린 교육감 체제 하에 서울시 교육정책 중에서 저건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으신 거 딱 2개만 뽑아봐 주시겠어요? 저는 이 03과칠 그러니까 뭐 문영린 교육감이 한 게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예. 선거 과정에서 저는 03과칠 정도. 공은 3개고 네. 과가 좀 많다. 예. 이 정도의 시좌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요. 가장 문제는 저는 혁신교육 진보교육감이 추구했던 김상곤 교육감이 추구했던 혁신교육의 좋은 점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혁신학교. 그동안은 혁신학교 고사 정책을 취하다가 예. 지금은 아예 혁신학교 폐지 정책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혁신학교는 일선 현장에서 교사의 창의성, 역동성을 살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교육 학교를 살리는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점들 같은 경우를 제가 대표적으로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역사교과서 문제 같은데도 저는 교육자치 이게 헌법에 명기된 거거든요. 예. 저는 교육자치의 수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영린 교육감이 교육부의 수하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수하가 돼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 저 교육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와 보조를 잘 맞추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6시 19분, 막 20분 되어 가려고 하네요. 말씀드린 대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진보진영 단일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질문 부탁드렸더니
이분 굉장히 빨리 이거 물어달라고 올리셨어요. 5시 40분에 올리셨네요. 대화명이 안 바쁜 벌꿀. 근데 아주 부지런하게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조희연 후보님, 공교육 강화를 위해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 교원 1명당 학생 수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 예산 8천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젊은 예비교사들 일자리도 생기고 업무 부담도 덜할 텐데 서울시 교육감이 되시면 가장 먼저 취할 공교육 강화 공약이 있으신가요? 맨 마지막 질문. 네. 예, 바로 갑자기 여쭤봐서 좀 당황스러우십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분들께서 말하자면 정규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생활지도 하고 이렇게 크게 보면 생활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현재 학생 수로는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3명, 34명 많은 데는 좀 인기가 좋은 혁신학교에는 35, 6명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조금 적습니다. 적는데 그래도 한 27, 8명 이런 수준이 있고 또 많은 데는 30명도 넘어가는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핵심적인 걸로 생각하고요. 이제 단지 교육감이 이것이 권한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정의 지원하에서 구로 금천 지역에는 학생당 학생수 특별히 중학교 1학년들을 학급당 25명까지 줄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OECD 이 수준을 선진국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중고등학교 25명, 초등학교 20명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중2가 이제 공포의 중2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가장 케어와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학생폭력도 많고. 그래서 중2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9명으로 하는 그러니까 중2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협력하에 구로 금천의 그 제도를 서울 시내에 한 5, 6개 정도로 확대하면 어떠냐. 이게 일종의 혁신교육지구.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문용린 교육감 체제 하에 서울시 교육 정책 문제점을 좀 꼽아 주십사 그랬더니 혁신학교가 고사돼 가고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조 후보께서 당선이 되시면 어떻게 활성화시키시려고요? 혁신학교?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지금 서울에 67개가 있습니다. 경기도보다 훨씬 좀 적은 적죠. 편이죠. 경기도는 300여 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상당한 성공 사례입니다. 근데 저는 서울의 혁신학교는 문용린 교육감 하에서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생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혁신학교 서울의 자생력을 갖게 된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혁신학교는 많은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상원초등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어버이회 모임, 아버지 모임에 갔습니다. 이게 혁신학교가 아버지 모임이 있더라고요. 너무 흥미로워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한국의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이게 아버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학교 바깥에서도 마을 공동체의 연관관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점도 있고 저는 이제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의 핵심은 교사와 또 교장 또 일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좋은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많은 좋은 교사들. 그다음에 능동적이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그 창조의 공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혁신 학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 다양한 학교에서 작은 혁신의 꿈틀거림이 있다.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 사적인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요. 저희가 판교에 살고 있는데요. 판교에 혁신학교로 유명한 보평초등학교, 중학교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단지 안에 있는 학교인데 저희 아이가 서울에서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에 이제 그 혁신학교로 갔어요. 한 달쯤 다니더니 학교 가는 게 대단히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버이회 말씀하신 거기 나가서 뭐 언론인이 뭐 하는 일 이런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은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서울에서도 전국에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서울에 67개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악천후 속에서 살아남은 서울의 혁신학교들이니까 자생력은 강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판교의 그 보평초등학교가 사실은 혁신학교의 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상원초등학교인데 여기는 이제 그 부근에 땅값을 들썩이게 하는 그런 저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강남형 혁신학교. 그러니까 이것은 강남에 계신 분들들은 이게 이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강남형 혁신학교도 생각을 합니다. 즉 판교 보평초등학교 모델이 강남에 여럿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여러 연관 모델, 변형 모델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상황에 맞게 굉장히 다양화된 모델을 취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광노현 교육감 때 이게 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학교 현장 일선에서 많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요건요, 저는 지금 보수 언론에서 되게 그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킵니다. 저는 이것은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21세기형은 그런 게 아니다. 왜냐? 저는 학생 인권조의 재령은 우리 사회의 그 교육 프레임의 변화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학생을 인권의 존재로 보지 않는 학생 인권을 안중에도 없던 시대에서 여성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인권이 말하자면 그 출현하게 됐다는 것은 여성 인권을 안중에도 없던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변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미 변화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그 학생 인권과 대립되게 보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교권의 문제를 저는 학생 인권과 조화된 교권의 문제로 좀 끌어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개념도 만들었습니다. 학생 인권 친화적 교권. 인권 친화적인 교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생 인권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조금 그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난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도대체 어떻게 다루란 말이냐. 그러니까 저는 인권 친화적 교권의 수단들. 왜냐하면 학생들에 대한 통솔이 가능한 어떤 수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잘 안 되니까 보수 언론에서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본 선거전에서도 이런 것은 꽤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견해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선행학습 금지 정책, 금지법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을 제시할 수 있으실지요?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 이제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이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립이 됐지만 그건 기존의 교육운동,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든가 좋은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참교육 학부모 이런 교사운동들이 무척 노력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단지 문제는 이 선행학습 금지에서 이제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사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시, 예를 들면 외고라든지 특목고 입시에서 이제 선행학습과 관련된 시험을 못 내게 하니까 굉장한 진죄입니다. 왜냐하면 사교육 수요를 제약할 수도 있고 또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학 학벌 체제라든지 이런 입시 체제를 좀 개혁해야만이 이게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뭐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이게 학원만의 문제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학교 폭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저희는 이제 이걸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형식으로 네. 좀 대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학교 폭력 자체는 여야를 넘고 보수 진보를 넘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건이 날 때마다 예. 상당한 대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단지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비폭력 평화교육 같은 걸 이렇게 더 강화한다든지 예. 하나 좀 새롭게 생각해 본 것은 학교폭력 또래 상담사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학생들 자신을 학교폭력의 해결 주체로 세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실험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또래 상담사 예.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학생 내부에서 그 폭력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요. 상담사나 뭐 복지사 추가 배치 같은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제도적인 여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학교폭력 발생 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어떤 종합 시스템을 지금 현재도 뭐 저는 현 정부도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하고 네네. 있고 제가 더 보완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래 뭐 상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중2 때부터 고1, 2, 고4이가 적어도 남학생들 세계에서는 서열을 가리고 예, 뭔가 맞습니다. 그 육체적 우월 관계 이런 것들이 한참 또 그럴 때 아니겠어요? 예. 질풍노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주 선하게 들리고 이해는 가는데 예. 그게 실제 현장에서 과연 후보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좋은 쪽으로만 잘 적용이 될까?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만. 저는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조건 하나하나 더 중요하지만 이게 모아져서 네. 일종의 저는 그러니까 평화학교 인증제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갈등 해결 교육, 비폭력 평화 교육, 그 다음에 또래 상담, 학교폭력 또래 상담사가 이렇게 육성되고, 그 다음에 상담사나 복지사가 추가 배치돼서 이게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면서 학교 폭력이 이렇게 최소화되는 네. 그런 모델 케이스를 좀 만들어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평화학교 인증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취자 게시판에 보니까 디폭스라는 분께서 디폭스님께서 보시기에 조희연 후보와 경쟁할 대상이 현재의 문용민 교육감 그리고 고승덕 전 의원 이렇게 3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겠느냐라고 올리셨는데 이거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질문지 속에도 있으니까 그때 함께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얘기를 주로 했고요. 선거 얘기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뭐 특정 신문을 뭐 조중동 이렇게들 표현하던데 저는 뭐 그 단어가 싫으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조희연 후보에 대해서 뭐 색깔론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요즘 뭐 좌빨 종북 이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 말이죠. 딱지를 붙일 수도 있어요. 항상 뭐 진보 진영 단일 후보들한테 늘 따라다녔던 건데 예. 그런 건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사실 오른쪽에서 보면 빨간 안경 쓰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보여요. 예. 그러나 사실 정상적인 인식을 하시는 분이 이게 중간자적으로 보면요. 예. 이게 저희 진보 내에서도 제가 얼마나 온화한 진보 학자인지 그리고 일종의 어떤 성찰적인 그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제기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압니다. 예. 제가 심지어는 뭐 뉴라이트 학자들하고도 친하고요. 같이 예. 일을 했었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보수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라고 쓰는 송복 교수가 있습니다. 연대. 예. 제 지도 교수십니다. 사실은. 그러세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색깔론을 네. 올바른 대상한테 적용하는 게 맞을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예. 저도 뭐 학자로서 글을 쓸 때는 보수 진보라든지 이념적인 차이를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요. 제가 네. 교육 현장에 딱 와서 고민을 시작하고 보니까 예. 교육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교육의 또 다른 이름을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보수 진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있고
오히려 구시대적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저는 미친 경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것은 60, 70년대 방식이 경제력이 이제 우리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살게 된 경제력을 결합시켜서 더 미친 경쟁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무모하고 비생산적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저는 분재형 인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보수 진보를 넘어서 교육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전 머리를 맞대고 전 진짜 논의를 해보자. 저는 이런 오히려 말씀을 제가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보수 진영에서 뭐 어떻게 후보 단일화가 될지 또 뭐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꽤 그 지명도도 높고 그런 분들 중에 문용린 현 교육감 그리고 공부 잘해서 뭐 고시 삼관왕입니다. 네네. 고승덕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유력하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이런 말씀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만약에 두 분이 다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면 어떤 분이 뭐 보수 쪽에서도 뭐 결국은 하려고 할 거예요. 예. 예전에 어느 분이 더 상대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교육감은 현직이니까요. 예. 굉장히 현직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예. 그 지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영린 교육감은 이제 그동안 뭐 자신의 책을 막 강매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뭐 이렇게 사교육 업체하고 유착이 돼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이제 또 너무 무색무취하다 이제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편에서는 현직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승덕 씨는 사실은 저하보다는 훨씬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분이죠. 네네. 그렇지만 뭐 정치인으로서의 칼라가 너무 강하고 또 뭐 증권 전문가라고 하는 또 그런 또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책도 내시고 그래서 저는 장단점이 있고 어느 분이 와도 저는 희망의 언어로, 그 다음에 열정의 교육감으로, 따뜻한 치유의 교육감으로 저는 한번 정정당당한 대결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희망과 치유. 이게 우리 조희연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이자 브랜드 같게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단일화될지에 대해서 속단기 힘들어요. 그렇죠. 고승덕 전 의원은 그런 구조 그리고 그런 컨셉의 단일화라면 자기는 꼭 해야 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독자적 득표력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더군요.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고승덕 전 의원은 공부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주식도 아주 잘하셔서 참 재주가 다방면으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실천적 사회학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 조금 교육보다는 포커스를 좀 넓혀서 범진보권이 여러 가지 내홍을 겪으면서 특히 최근 1, 2년간 말이죠. 좌표를 잃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실천적 사회학 전공자 그리고 예전에 쓴 논문이나 책들을 보면 경향성이 분명하셨는데 범진보권의 비전에 대해서 뭐 재현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저는 진보의 내용은 부단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고 21세기형 사회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지식 정보가 진전되면서 이 진보의 내용들을 부단히 성찰적으로 혁신해 가야 된다. 부단히 새로운 진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 넓은 의미의 저는 진보 진영이 이제 두 흐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뭐 새정치정당 이런 일종의 제도권 정당 개혁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보 정당, 대중운동, 진보적 대중운동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정치 사회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어는 조금 어렵네요. 선순환 구조가 해체됐는데 이게 선순환 구조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운동, 시민운동이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동적인 시민운동, 사회운동, 대중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진보적 정당이 성장을 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이 성장을 했고 2004년에는 열석 제3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진보정당이 도전을 하니까 민주당으로 포함되는 중도 개혁정당들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도전 때문에 또 보수정당도 계속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내고 합리화되어 갔던 거죠. 네. 근데 이 선순환 구조가 말하자면 지금 균열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민주당은 중도 개혁정당은 자기 위치에서 네. 말하자면 대중정당은 자기 위치에서 또 시민운동이나 대중운동은 자기 위치에서 성찰하면서 예. 시대적 변화, 대중의 요구의 변화, 네. 국민들의 감수성의 변화, 요구의 변화를 끌어안으면서 네. 자기를 이렇게 성찰적으로 개혁해서 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두고 한번 새겨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투표, 선거 행위라는 것은 시장에 나가서 표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니까 그동안 주로 터전을 삼으셨던 학원, 아카데미에서와는 많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부디 좋은 선거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직접 나오셔서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 진보진영 단일 후보 조희연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이광윤의 오늘 약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주요 뉴스나 컬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준비는 3건을 했는데 다 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죠. 우선 첫 번째는 무인기 논란을 두고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미치도록 주고받은 SNS 설전, 어제 화제였습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는 중앙일보 기사 일부를 우선 먼저 좀 들으시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괴담이 돌았던 것처럼 북한 무인기를 둘러싸고도 비슷한 출처 공방이 일고 있다.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불씨였다. 정 의원은 최근 무인기 소동은 코미디라며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NS에선 막말 공방이 이어졌다. 공안검사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청래 생각은 미치도록 친북이하고 싶다. 최고 존엄이 다스리는 주체의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 미치도록 대한민국이 싫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건 다 조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로 미치도록 감방에 가고 싶나. 너의 안식 저 감방에 보내주마라며 깐죽대는 너의 입을 원망해라. 법대로 처리해 줄 테니 너의 감옥으로 가거라고 맞대응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선 새누리 제명에 못 살고 싶나. 스스로 웃다가 턱 빠지며 자빠지다 지퍼 열리는 소리들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의원도 재차 반박했다. 그는 감방에 보낸다고 협박하는 건 최고 존엄 한마디에 재판도 없이 공개 처형하는 나라에서나 가능하다며 이분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닐 가능성이 커라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제기한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해소하면 된다며 GPS 위성 항법 장치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무인기가 북한 것이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단 한마디도 말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14일 무인기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린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공동조사를 제의했다. 네, 꽤 길게 낭독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고르면서 우리 낭독을 해주는 변현주 PD가 낭독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웃음을 터뜨리진 않을까, 또는 하도 기발한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와서 어떨까 싶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SNS로 그 두 사람, 그리고 새누리당과 정청래 의원 사이에도 막 설전이 오고 갔는데 미치도록이란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더군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베스트셀러의 책 제목에서 따온 것 같다고 해요. 미치도록 시리즈 뭐가 있나 보죠. 우선 제가 먼저 이 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회의원은 정부나 행정부 또는 무슨 단체의 대변자가 아니죠. 그가 여든 야든 또는 통합진보당이든 어디든 우리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큰 범위의 상식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누구든 가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면 전혀 구애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제기할 수 있는 사회가 최소한의 민주성을 확보한 것이라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에게 특별한 지위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왜? 국민을 대표하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굳이 헌법 전문을 인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인기로부터 나온 몇 가지 정보들을 다 종합해 보건대 이게 과연 북한 것으로 강력히 추정할 수 있는가? 이러이러한 점은 아닌 것도 같다라고 누구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제기했더니 새누리당에서는 바로 북한에서 왔느냐, 어디 의원이냐, 이런 비난이 나오더니 그 총대를 맨 게 김진태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할 때 파리인가 어디 따라갔다가 에펠탑 아래에서 모여서 시위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교민들의 시위하는 걸 보고서 용서할 수 없다, 저대로 놔두지 않겠다, 이런 말 했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떠오르는 여당의 새로운 저격수가 아닌가 싶은데 공부 잘하는 검사 출신이라고 그러던데 말은 참 험하더군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권능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휘, 품위의 문제입니다. 미치도록 감방에 가고 싶냐, 또는 미치도록 친북이 하고 싶다, 미치도록 대한민국이 싫다, 너의 조국으로 가라, 이런 말. 그 다음에 스스로 웃다가 턱 빠지며 자빠지다 지퍼 열리는 소리.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40몇 년 살면서 아직 한 번도 지퍼 열리는 소리를 못 들어봐가지고요. 트위터는 이렇게 짧게 쓰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들였나 봐요. 서로 오가다 보면 에스컬레이트 되고 화가 날 수도 있겠는데 최소한의 품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막말이란 거 말이죠. 말 험하게 하는 거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는 줄지 모릅니다. 자기 전통적 지지층들에게. 그렇지만 그거 조금 지나가면 굉장히 공허해지고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정말 우리가 보냈다고 남측에서 주장한다면 우리 같이 조사해보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거부한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정대 기자와 얘기 때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남습니다. 두 번째 행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요. 그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DJ가 자기 노래를 틀 때의 쑥스러움이 이런 건가 싶은데 죄송하지만
오늘자 한국일보에 제가 쓴 컬럼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컬럼 제목은 이 곡이 그렇게 무서운가라는 겁니다. 우선 쪽 일부를 들으시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아니, 떠오른 게 아니라 정부가 다시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다. 올해 벌어진 논란에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추가됐다. 재향군인회 등 보수 성향 69개 단체가 지난 9일자 조선일보 등에 이 곡에 대한 기념곡 지정 반대 광고를 냈다. 이 곡이 북한과 연관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작년에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게 된다. 대북 연계성이 있는 잠정적 적성곡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었으니 말이다. 정부의 긁어부스럼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지난 3일 열린 제주 4.3 사건 첫 정부 추도식에서 추모와는 동떨어진 내용의 G20 주제곡 아름다운 나라가 울려 퍼져 동티가 났다. 그동안은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곡이 지정곡처럼 불려왔다. 더 황당한 것은 국무총리가 추도식 직후인 당일 오후 국회에 나와 4.3 사건 희생자 명단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오전 추도, 오후 재검토다. 유가족들 아연실색했다. 희생자 명단은 이미 10여 년 전 정부가 오랜 조사 끝에 공식 확정한 것이다. 역사적 성격과 의미가 정립된 사실에 대해 왜 흠집내기가 계속 시도되는가? 왜 정부가 앞장서서 상처에 다시 생채기를 내고 편가르려 하는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건 아닌가? 네. 제 글을 변 PD가 제 앞에서 읽고 있는데 굉장히 쑥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방금 청취자분 중에 서태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님을 위한 행진곡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라고 6시 50분에 올려주셨네요. 유감스럽게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념곡 지정 아직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오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국회에 나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거 곤란하다고 다시 한번 재차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제 컬럼의 인용 부분을 들으셨겠지만 국무총리나 보훈처장 그리고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때리는 시어미와 말리는 시누이 그게 좀 생각났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옹색하고 졸렬합니다. 이 곡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어디가 무서운지 공식 기념곡이 되면 뭐가 큰일이 나는지 합창으로 하면 어떻고 재창으로 하면 어떤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 아프게 이런 얘기로 다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존감이 상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광주 정신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민족 정책 이런 게 있어요. 두 국민 정책, Two Nations Policy라고 정치학 용어인데 국민을 이념으로 양분하고 정권은 어느 한편에 기대서 그 대립동력, 이쪽과 저쪽이 싸우는 갈등하는 그 대립동력을 바탕으로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독재 국가에서 잘 쓰던 정책입니다. 현 정권이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로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뉘라서 5.18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은 자가 조국의 민주화를 지키려다 산화한 분들께 취하는 예의가 이렇게 허접해도 되겠습니까? 이러고서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 대통령의 올 5.18 기념식 참석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수군댑니다. 저는 이런 수군댐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과거사 재인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려면 우리 먼저 우리 현대사, 우리 역사 앞에 당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 행간 마치면서 오늘 이강윤의 오늘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